김지의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지혜입니다. 전 오늘도 저희 돌직구쇼 생방송이 진행되는 오픈 스튜디오 앞에 나와 있습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만찬을 가졌습니다. 분위기는 꽤 좋았다라고 하는데 글쎄요, 굉장히 흥미로운 장면이 연출됐습니다. 청와대를 개방하고 집무실을 옮기겠다라는 윤석열 당선인에게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내에 일종의 가이드를 시켜준 겁니다. 뭔가 어색하기도 하고 흥미롭기도 했던 장면입니다. 혹시 뭔가 의미가 숨겨 있었던 건 아닐까요?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재의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신문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영부인의 의상값을 두고 정치권의 논란이 거셉니다. 국민의힘에서는 만약에 공개를 못하는 다른 이유가 있다면 그 이유 또한 국민들에게 밝혀야 한다라는 취지의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 뜨겁게 논쟁이 된 영부인의 옷감 논란, 잠시 후에 상세하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조간신문 4가지 키워드 뽑아봤는데 먼저 첫 번째 키워드부터 공개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협조. 동아일보 1면에서 쓰고 있는 키워드입니다. 협조. 누가 누구에게 협조를 약속하고 약속받았던 걸까요? 함께 보시죠. 동아일보 1면입니다. 집무실 이전 꼭 하고 싶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강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예산을 잘 살펴서 협조할 부분 협조하겠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일단은 두 분이 주고받았던 메시지만 본다면 매우 긍정적인 메시지로 분석이 됩니다. 가장 늦게 만났지만 또 가장 길게 만났던 회동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오늘 예정돼 있는 국무회의에서 과연 문재인 대통령이 바로 오늘 예비비 승인을 할지 안 할지 이 여부도 관심사입니다. 뭔가 알쏭달쏭한 메시지가 남아있다는 거죠. 잠시 후에 전문가들과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 공개하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뭘까요? 바로 이겁니다. 기강. 한국일보 5면에서 쓰고 있는 기강, 어떤 조직의 기강일까요? 함께 보시죠. 인수위, 국정 중단을 불러서는 안 된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의 기강 잡기 노림수는 뭘까? 한국일보가 분석했습니다. 인수위가 국정 중단을 불렀던 선례가 있었을까 싶긴 한데 어쨌든 높아심이겠죠. 세 번째 키워드 공개가 됐군요. 바로 합당입니다. 경향신문 5면입니다. 민주당의 김동연 대표 서울 경기 출마 저울질 서울로 갈까 경기로 갈까 당내에서 견제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경선 최대 변수가 됐는데 오늘 일단 민주당과 합당 선언을 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마지막 키워드입니다. 네 번째 키워드 공개합니다. 네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해방구. 조선일보 신문입니다. 밤 1시 홍대 골목골목 거리는 사진 한번 보시면 이렇게 젊은이들로 북적인다고 합니다. 이 정체는 분명히 새벽 1시면 영업할 수 없는데 술집인데 술집을 테이크아웃으로 술을 파는 방법. 테이크아웃은 영업시간 제한이 없다라는 일종의 나름의 아이디어인데 꼼수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지자체에서도 단속은 힘들다라고 난색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오늘 함께 하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검찰 출신의 변호사 김광삼 변호사님, 윤석열 대통령 만들기의 1등 공신 수석 대변인을 맡았던 이양수 의원 나오셨습니다. 부산에서 강한 민주당 재선 의원 전재수 의원, 청와대 출입기자 출신의 베테랑입니다. 이재명 선임기자 나오셨습니다. 모두 어서 오세요. 가장 늦게 만났다. 하지만 가장 길게 만났다. 그런데 과연 양측 간에 첨예하게 오고 갔던 이견들은 좁아졌을까요? 첫 번째 이야기의 주제부터 공개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문의 가이드를 받은 윤, 집무실 이전은 꼭 하겠다. 어제 굉장히 흥미로운 장면이 하나 나왔습니다.
이 청와대에 반드시 방을 빼겠다라는 윤석열 당선인에게 이곳은 어디고 이곳은 어디고 문재인 대통령은 가이드를 한 겁니다. 방을 빼라는 건지 빼지 말라는 건지 어떤 메시지일까요? 일단 영상으로 보시죠. 이쪽 어디에서 회의한 기억이 한 번도 안 나요. 대통령 모시고 그때 적어냈어요. 여기가 우리 뭐 최고의 정권이라고 걱정하셨던 유승노무가 설기장 지금 이제 미화꽃이 피었고요. 네. 여기 아우, 산수유가 정말 아름답습니다. 항상 봄과 같은 네. 모습. 네. 아마 뭐 국민들이 편안하기를 바라는 네. 마음. 아유, 정말. 저게 지금 무슨 꽃인지 뭐 산수유. 산수유군요. 청와대 지금 홍산업 건물이 있기 때문에 여러모로 좀 상징적인 좋은 마당이 있어서 여러 가지 행사합니다. 만찬 시간을 계산해 봤는데 여러 조간신문 보도로서는 156분간의 만찬이 이어졌습니다. 가장 긴 시간만큼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성과와 실속이 있는 만남이었을지 하나씩 지금 따져보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일단 신구 권력이 갈등을 빚는 모습에서 벗어나서 두 분이 웃으면서 악수도 하고 덕담도 주고받고 만찬을 나눈 모습을 보니까 국민들 마음 편해졌습니다. 진작 이랬으면 더 좋았을 뻔했는데 어쨌든 156분 만찬, 역대 최장 시간입니다. 이게 나름대로 의미가 있어요. 윤석열 당선인은 잘된 정책은 계승하고 미진한 정책은 개선해 나가겠다. 초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많이 도와달라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 정당 간 경쟁은 할 수는 있어도 대통령 간의 성공 기원은 인지상정이다. 라는 또 좋은 메시지를 냈습니다. 제 경험을 많이 활용해달라 돕겠다라고 의미 있는 이야기를 주고받았습니다. 장제원 비서실장은 어떻게 이 두 분의 회동을 평가했을까요? 아시다시피 배석자는 비서실장들이었습니다. 이야기 들어보시죠. 합의문이 있지는 않고요. 2시간 36분간의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흉금을 털어놓고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뜬금없이 얘기를 하셨다면은 혹시 두 분께서 서로 좀 아쉬웠던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셨는지. 아니요. 그러한 아쉬움에 대한 얘기는 전혀 없었고요. 의견의 차이 같은 것은 제가 느끼지 못했습니다. 반려견이 서로 이름이 같잖아요. 예, 토리 얘기도 하셨고. 두 분이 서로 너무 존중하시는 느낌이었고요. 화기애애한 대화를 나누셨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해서도 대화가 오갔는지 궁금합니다. 오늘 사면 문제에 대해서 일체 거론이 없었습니다. 방금 굉장히 흥미로운 사실 하나를 확인할 수 있었죠.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 언급은 일절 없었다. 이건 아마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어젠다에 대해서 껄끄러울 수 있는 문재인 대통령 측을 의식해서 윤석열 당선인이 이야기를 안 했다라고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용산 집무실 이전 문제와 추경 문제 그리고 인사 문제는 과연 얼마나 논의됐을지도 상당히 궁금합니다.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저희 서론 건너뛰고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집무실 이전, 협조하겠다라는 답변은 나왔지만 구체적인 시기가 안 나왔고 예비비를 승인하시겠다는 건지 대통령이 안 하겠다는 건지 오늘 국무회의에 예비비가 승인된다는 건지 안 된다는 건지는 미지의 영역으로 남아남습니다. 인사 문제, 이철희 장제원 실무라인이 계속 돌아갈 계획이다. MB 김경수 사면 얘기는 일절 거론이 안 됐고요. 코로나 추경에서는 상당히 이 네 가지 어젠다 중에서는 진전이 있었던 이슈였던 것 같습니다. 자, 청와대 출입 기자 이재명 기자. 사면 얘기는 전혀 안 했네요. 사면 얘기만 안 한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번 만남에 가장 큰 논란이 됐던 인사권 관련해서도 뭐 사실상의 얘기는 없었다고 봐야겠죠. 인사 문제에 있어서 구체적인 얘기가 좀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2시간 36분 역대 가장 긴 대통령과 당선인의 첫 회동이었는데 그 긴 시간에 비해서는 참 구체 성과는 별로 없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나마 이제
그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을 두고 윤석열 당선인이 먼저 얘기를 한 거죠. 역대 문민 정부부터 많은 대통령이 청와대 이전을 얘기했다. 이번엔 꼭 하고 싶다. 그렇게 이제 바람을 얘기했더니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를 어디로, 대통령 집무실을 어디로 이전할지는 차기 정부 몫이다. 그건 알아서 판단하시라. 그러면서 이전 계획에 따른 예산을 면밀히 살펴보겠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걸 가지고 그래서 결국은 예비비 집행을 바로 이제 승인해서 5월 10일 취임 이전이라도 이전할 수 있게 해주겠다는 건지는 또 불명확하죠. 또 이전 계획에 따른 예산을 면밀히 살펴보겠다는 얘기를 거꾸로 해석을 해보면 지금까지 민주당이 너무 훨씬 더 많은 예산이 들 텐데 너무 작게 산정한 거 아니냐 이렇게 계속 반박을 해왔던 거죠. 그런 점에서 예산을 면밀히 살펴보겠다는 건 어떻게 보면 지금 인수위가 산정한 예산이 과연 이 청와대 그러니까 대통령 집무실 이전할 때 충분한 예산이냐라는 문제 제기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어떻게 보면 그나마 유의미한 대화조차도 당장 어떤 성과를 내기는 참 어렵다. 그런 점을 봤을 때 사실 2시간 36분이라는 긴 시간이면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나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을 물리고 둘이 독대할 수도 있는 충분한 시간인데 그런 자체가 없었다는 건 두 사람이 충분히 흉금을 터놓고 얘기할 정도의 신뢰 관계는 지금 만들어지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점에서 두 사람이 만나지 않음으로써 국민들이 우려한다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게 1차 목표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렇군요. 일단은 156분이라는 시간이 국민들에게 충분히 설명이 되는 것, 함께 만나는 장면으로도 의미가 있지만 과연 얼마나 첨예하게 대립했던 이견들과 관련해서 진전이 있었는지는 미지수다. 퀘스천 마크다라는 이재명 기자의 견해였습니다. 하나씩 좀 더 깊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집무실 이전 문제입니다. 일단 장제원 비서실장 이야기부터 들어보시죠. 자연스럽게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에 대한 얘기가 나왔고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대통령 집무실 이전 지역에 대한 판단은 차기 정부의 몫이라고 생각한다. 지금 정부는 정확한 이전 계획에 따른 예산을 면밀히 살펴 협조하겠다. 용산 이전 관련해서 이제 협조 예비비 문제나 이런 것들을 국무회의에 올리는 그런 절차적인 네. 구체적인 얘기는 하지 않으셨고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 협조를 하고 예산을 면밀히 살펴보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면밀히 살펴보겠다. 자세한 내용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국무회의가 예정이 돼 있는데 예비비를 승인해 줄까 안 줄까 이게 지금 관심사거든요. 아마 이제 보도가 나올 것 같아요. 과거 정권도 청와대 시대 마감하겠다 했지만 현실적 문제로 이전을 못했다. 이번만큼 꼭 하고 싶다. 당선인이 얘기했고 대통령이 이전 판단은 차기 정부의 몫이다. 지금 정부는 예산을 면밀히 살펴 협조하겠다. 그러니까 협조해 주겠다라는 약속을 문재인 대통령은 건넸습니다. 이양수 의원님, 제가 굉장히 어제 흥미롭게 본 대목이 있습니다. 뭐냐면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녹지원을 산책하다가 윤석열 당선인에게 여기가 당선인이 우리 최고의 정원이라고 극찬을 하셨던 곳이다 라고 딱 집어서 소개를 했는데 고 윤석열 당선인의 우리의 최고의 정원이라는 표현이 언제 나왔냐면 윤석열 당선인이 청와대 방박했다, 집무실 이전하겠다라고 브리핑하면서 최고의 정원이라 불리는 녹지원을 국민의 품으로 개방하겠다라고 했던 그 표현을 대통령이 기억하고 딱 언급한 거거든요. 네. 자, 이거 어떤 장면으로 봐야 될까요? 이제 그 윤석열 당선인의 기자회견을 굉장히 주의 깊게 보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최고의 정원 녹지원이라고 하는 그 발언을 기억하셨던 것 같고 실제로 녹지원은 최고의 정원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통령 취임을 하면 거기에서 대선 공신들이라든지 전국의 뭐 유력 인사라든지 아니면 어르신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모셔서 그 녹지원에서 뭐 음악회라든지 예. 뭐 아니면 이렇게 식사 대접하는 그런 날씨 좋은 날에 그렇게 행사도 하는 그런 아름다운 정원이거든요. 또 상춘지에 올라가는 길에 오른쪽에 그게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설명하신 것 같고요. 여기 이렇게 굉장히 좋은 게 있다. 그리고 또 상춘제에 대한 설명도 하셨을 거고 아마 상춘제 왼쪽에 그 계곡에
겨울에는 없지만 봄, 여름, 가을에는 있는 비단 이거 설명도 좀 예. 하셨을 것 같아요. 그 제가 흥미롭게 본 게 네. 여기 그 방패겠다는 분한테 친절하게 대통령이 또 여기 예. 좋다 가이드를 했는데 예, 이게 제가 어떤 지금 의미예요? 그걸 말씀드리려고 예. 하는데 그게 녹지원, 상춘제 그 올라가는 계곡 이게 아주 굉장히 아름다운 그 예. 정원인데 그 방 빼시겠다는 분한테 이제 이걸 자꾸 설명한다는 것은 아 여기 이렇게 좋은데 왜 빼시려고 그러느냐 뭐 이런 취지는 아마 아니시겠죠. 예. 근데 좀 그렇게 읽힐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느껴졌고요. 그런데 사실은 윤석열 당선인께서는 거기가 그렇게 아름다운 곳이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돌려드리겠다는 거거든요. 예. 사실 윤석열 당선인도 청와대 여러 번 가봤잖아요. 네. 이제 고위 간부를 계속 했기 때문에 드나들면서 저한테 얘기하시는 것도 있어요. 저 청와대 위에 집무실 그 위에서 이렇게 보면 저 경복궁이 보이고 네. 그 다음에 쭉 그 세종로가 보이면서 맨 끝에 이순신 장군의 동상이 보인다. 세종대왕 이순신 장군의 동상이 쫙 눈에 들어오는데 그렇게 아름다운 곳을 국민들께서 한번 오셔갖고 다 그 위에 올라가서 보시면서 아 이렇게 아름다웠구나 여기 진짜 멋있다 우리나라의 그 중심가가 한눈에 보인다 이거 국민들께서 좀 느끼게 해드려야 된다 그래서 나는 거기를 국민들께 내드리고 그리고 또 이 제왕적 대통령 중심제의 상징인 청와대 예. 시대를 이제 좀 마감해야 된다. 이제는 좀 더 그 권력자들이 그리고 이제 대통령이나 이런 분들이 국민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 이제 네. 이런 것을 강조하시는데 아마 그런 내용으로 두 분들이 말씀을 나누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면밀히 살펴 협조하겠다 대통령의 발언인데 오늘 국미회에서 예비비 승인 한다 안 한다 이양수 의원께서는 그 어제 만찬을 하셨는데 이제 오늘 갑자기 이렇게 하시기 좀 어려울 것 같고 물리적으로 예, 물리적으로 뭐 마음만 있으면 할 수 있죠. 그러니까요. 예, 500억 정도는 해줄 수 있죠.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어제 만찬하시고 갑자기 오늘 또 하루 만에 바꿀 수 있는 걸 왜 그동안에 못했냐 이런 비난이 나올 수 있으니까 제가 보기에는 면밀히 검토마라는 그 단어가 있기 때문에 다음 주 월요일쯤에 다음 주 월요일. 다음 주 화요일쯤에 해주시지 예.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주 구체적인 날짜까지 다음 주 화요일에는 승인이 날 거다. 전재수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청와대 근무 경험이 있으시니까 어제 저 대통령의 답변이 그동안 청와대가 안보의 우려를 들며 집무실 이전을 반대하는 듯 비춰졌는데 면밀히 살펴 협조하겠다. 이전은 차기 정부의 몫이다라는 게 문재인 대통령 임기 안에서 예비비 승인해주겠다는 뜻입니까?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예. 이게 민주당도 그렇지만은 아마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청와대 이전 자체를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이게 청와대라는 것은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상징입니다. 국가 컨트롤 타워죠. 그리고 이건 한번 옮기게 되면 윤석열 당선자가 5년만 쓰고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네. 30년을 쓰게 될지 50년을 쓰게 될지 또 100년 이상을 쓸 수도 있는 그렇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옮길 때 굉장히 정교하게 따져볼 거 따져보고 검토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그동안 이제 국민 의견 수렴이라든지 또 국방부나 합참 근무자라든지 여러 이제 절차와 과정을 거쳐서 의견을 좀 수렴해가지고 좀 여유를 가지고 빈틈없이 하자는 측면에서 이제 이러한 논의들을 했던 것이고 문제는 뭐냐면 인수위원회가 인수위원회 법이라든지 그 시행령에 따르면 예. 인수위원회나 당선자는 예비비 신청의 주체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예비비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주무부처, 즉 국방부가 되는 것이죠. 국방부가 비용을 산출을 해서 기재부에 예비비 신청을 하게 되면 기재부가 그 예산이 제대로 산정되고 계산이 됐는지를 심사를 해가지고 국무회의를 통과해가지고 예비비 승인이 나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오늘 국무회의는 사실상 이제 예비비 승인을 하기가 어렵죠. 그렇군요. 왜냐하면 물리적으로. 예비비는 기본적으로 중앙행정기관의 장만이 예비비를 신청을 할 수가 예. 있습니다. 그리고 기재부의 심사도 거쳐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오늘 국무회의는 상당히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아마 다음 주에는 이 예비비도 지금 인수위에서 496억을 이야기를 예. 했는데 이 496억도 국방부가 산정한 것이 아닙니다.
그다음에 기재부에서 자료를 받았다라고 했는데 기재부의 공식적인 채널을 통해서 받은 자료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재부는 그런 자료를 산출한 적이 없다 하니까. 그래서 국방부에서 정확하게 이전 비용이 얼마가 드는지 산정을 해서 기재부 심사를 거쳐서 국무회의에 상정이 되는 그런 절차와 과정을 거쳐야 된다고 일단 한다면 결제가 올라와야 되니까. 예. 그러면 시간이 아마 조금 걸릴 가능성이 예. 있겠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로 예상하십니까? 전재수 의원도? 저는 이제 국방부에서 작업을 해야 될 겁니다. 작업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집무실 이전만 하는데 어. 집무실 이전 비용만 드는 것이 아니고 인수위 대변인이 그랬지 않습니까? 예. 합참을 새로 짓게 되면은 한 1,200억 정도가 더 든다. 예. 그러면 옮기게 되면 연쇄적으로 이전 비용이 들기 때문에 네. 이것조차도 국방부에서 새롭게 산정을 해야 되는 것이고 인수위에서 합참 새로운 청사를 짓는데 1,200억이 든다라고 했는데 2013년도에 지금 합참 청사를 지을 때 1,703억이 들었습니다. 2013년. 그러니까 10년 전에 합참 청사를 지었을 때 1,703억이 들었는데 새롭게 합참 청사가 이전하는 곳에 청사를 짓는데 1,200 정도 추가로 들 것이다라는 것은 10년 전에 1,700억이 들었는데 이게 상식적으로 좀 안 맞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국방부에서 정확하게 집무실 이전 그리고 그에 따른 국방부와 합참 이전에 따른 이전 비용까지 함께 산출을 하려면 그리고 기재부 심사도 받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은 좀 걸릴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이거 제가 조금만 말씀드리면 그 합참이 용산에 있었던 이유는 그 한미 연합사가 용산에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한미 연합사가 평택으로 갔기 때문에 우리 그 합참은 지금 저 남태령으로 자체적으로 이전할 그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남태령에 그런 것들을 조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합참 이전 비용을 여기에 1,200억이다, 1,700억이다 여기다 포함시키는 것은 맞지 않고 원래 이전 계획이 있었다. 그렇죠. 예. 여기에 지금 포함돼야 될 거는 이제 496억이라고 산출된 500억 가까운 청와대 이전 비용 그리고 국방부의 이전 비용이거든요. 이사 비용만 포함된다. 이사 비용만 있으면 됩니다. 그럼 이사 비용만 합해서 500억인 거죠. 네. 추가 건물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 국방부 지금 청와대가 들어가고자 하는 국방부 건물이 그 옆에 빌딩에 3층이 비어 있는 데가 있어서 그 국방부 건물 그 국방부 소유 건물 이제 3층이 비어 있는데 거기로 일부 들어가고 그다음에 방위사업청이 1,600명이 쓰던 그 사람들이 과천으로 이전을 해갖고 그거 비어 있어요. 아, 그 국방홍보원 옆에 있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국방부를 그 방위사업청 그 빈 건물하고 네. 옆에 그 국방부 소유 건물 3계층 빈 데로 옮기면은 되고 청와대가 옮겨가면 되기 때문에 이전 비용 496억만 필요한데 자꾸 이제 뭐 1,700억, 1,200억 그건 원래 이전하기로 한 합참 비용이기 때문에 계산 안 하셔도 되고 추가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1,000억대 단위의 돈들이 투자가 투입이 될 일이 없다는 거 요거 좀 해주시고 그리고 산출은 행정안전부에서 합니다. 이사 비용이기 때문에 국방부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기재부나 국방부가 한 것이 아니고 행안부에서 496억을 했다는 그래서 이미 그 검토나 이런 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리기만 하면 되니까 다음 주 화요일 날 좀 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제가 국방부 출입 기자하면서 옆에 이제 국방홍보원, 방위사업청 제가 다 같이 출입을 해봤기 때문에 다 건물들이 지금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일단 당선인 측에서는 이사 비용만 좀 빨리 이거야말로 좀 패스트트랙으로 결정해달라. 하지만 또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것저것 다 좀 천천히 따져보고 해라라는 의견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차차 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넥타이를 대통령이 선물했다고 합니다. 함께 보시죠. 문재인 대통령 만찬 후 헤어질 때 윤 당선인에게 넥타이 선물. 꼭 성공하길 빈다. 제가 도울 게 있으면 언제든 연락달라. 건강하시길 빈다라고 굉장히 좀 분위기 좋은 덕담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저희 채널A가 어제 아주 흥미로운 단독 보도를 하나 했습니다. 오늘 동아일보에도 보도되고 있는데 바로 이 내용입니다. 안 풀릴 것 같았던 이 대통령과 당선인의 회동을 푼 사람, 의외의 인물이 나왔습니다. 바로 김부겸 국무총리. 저희 채널A의 단독 취재 내용에 따르면 사석에서는 대통령 당선인이 부겸이 형, 형님이라고 부른다라는 거예요. 매우 흥미롭습니다. 두 분의 인연을 알고 봤더니 대학 당시에 김부겸 선배가 선배, 윤석열 후배가 후배. 그래서 그때부터 형 동생으로 아주 친한 사이다. 김부겸 총리도 사적으로 친밀하다라고 밝힌 바 있고
대통령 당선인도 윤석열 당선인도 사적으로 친하다라고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지난 26일에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윤석열 당선인 만나기 이전에 이미 지난 26일에 서울 모처에서 김부겸 총리와 대통령 당선인이 만났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김 총리가 회동 관련 갈등에 대해서 국민 불안하게 만들 수 있으니 일단은 만나시라라고 설득을 했다. 나이는 2살 차. 대구에서의 인연도 있었군요. 대구에서 소위 윤석열 당시 검사가 힘들 때 술 사주고 위로했다. 부겸이 형이. 그렇군요. 형님 부를 만큼 막역하다. 양측의 깊은 신뢰를 바탕으로 협상에 물꼬가 텄다라는 채널의 단독 보도가 오늘 나왔습니다. 형님이라고 부를 정도. 자, 김광산 형님. 내가 힘들 때 대구에서 불러서 약주 한잔 사주면서 야, 그래. 뭐 있노 인생. 언젠가 또 해 뜨는 날이 있다. 성렬아. 너무 어깨 펴. 이러면 또 인상이 또 강렬하지 않습니까? 그럴 것 같아요. 이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거, 특히 이제 이제 대통령과 당선인, 굉장히 서로 이제 삿바 싸움 하는 거예요. 네. 명분도 있어야 하고 또 국민을 바라보는 눈이 있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회동이 불발된 다음에 서로 굉장히 격한 감정 싸움을 많이 했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서로 해서는 안 될 얘기를 좀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굉장히 감정이 격화됐고 윤석열 측 당선 입장에서 그러면 만날 필요가 없다. 네. 왜냐면 현안에 대해서 어떻게 협의가 되고 청와대 측에서 뭔가 좀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야지 만난 결과가 있어야 하는데 만나서 차 한 잔만 마시자고 해서 만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 정도 감정이 굉장히 격화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특히 윤 당선인 측에서 굉장히 좀 부정적인 입장이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어요. 네. 그렇지만 이제 청와대 입장에서 보면 일단 인계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사실은 둘 다 안 만나게 되면 청와대가 좀 더 껄끄러울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예. 그래서 청와대는 지속적으로 이제 봐야 한다는 시그널을 줬던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결정적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김부겸 총리였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둘 사이는 일단 뭐 서울대 같이 동문이고요. 그다음에 대구에서 김부겸 총리가 선거에 떨어졌을 때 윤석열 당선인이 그 당시에 이제 좌천됐고 대구 고검에 있었다는 거죠. 예. 그래서 같이 이제 술도 먹고 형님 동생 하면서 좀 잘 지냈다고 그래요. 어려운 사람끼리 잘 지냈네요. 그렇죠. 이제 그 당시에 예. 뭐 서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좌절을 한 시기였는데 서로 아마 술 한잔 하면서 동병상련. 예예 자주 뵀던 걸로 봐요. 너도 좌천됐고 나도 떨어졌으니. 예예. 근데 이제 우리가 김부겸 총리가 사실은 진보 좌우를 떠나서요 굉장히 합리적인 인물로 좀 평이 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본인이 이렇게 신권력과 구권력이 이렇게 만나지 않는 것은 국민을 위해서도 이건 못할 짓이다. 예. 국민을 굉장히 불안하게 한다. 이런 취지로 또 윤석열 당선인한테 얘기를 했고 네. 또 그런 여러 가지 측면이 서로 이제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좀 만들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사실 2시간 36분을 만났다는 거잖아요. 근데 2시간 36분 동안 덕담만 나눴겠습니까? 그러면 할 말이 없겠죠. 그런데 뭐 발표는 않지만 뭔가 실무적인 얘기는 상당히 있었다 이렇게 봐요. 그래서 아마 회동을 기점으로 해서 뭔가 상당한 진전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소통이 중요하고 서로 감정이 있든 없든 만나서 풀어야 한다. 이런 본보기가 된 것 같습니다. 김부겸 총리가 상당히 좀 의미 있는 역할을 했다라는 평가까지 들어봤습니다. 그런가 하면 인수위에서 그 말도 많고 탈도 많다는 임대차 3법을 손보겠다라고 나섰습니다. 함께 보시죠. 임대차 3법, 전월세 2+2 계약갱신 청구권을 담보하고 계약갱신 시 보증금 인상률의 상한선을 정하는 법안이었습니다. 인수위의 원일이 수석부대변인이 시장에 혼란을 준다는 문제의식에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임대차 3법 폐지부터 축소까지 다양한 의견이 제시된 상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윤석열 당선인이 지난 2월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전셋값 시장이 임대차 3법 때문에 오히려 더 왜곡되고 있다라고 말이죠. 들어보시죠. 내 집이든 전셋집이든 일단 집을 구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제도들을 제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7월이면은 또 임대 기한이 만료돼서 전세가 상승이 예상되기 때문에 임대차 3법을 개정을 먼저 하겠습니다. 이재명 기자, 임대차 3법 하면
워낙 유명한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관련 입법이잖아요. 어떻게 손보겠다는 걸까요? 지금 조금 전에 보셨지만 임대차 3법이라는 게 이제 첫 번째가 전월세 계약 기간을 2년에서 2년 더 연장할 수 있는 4년까지 연장할 수 있는 법안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하나가 계약 기간을 갱신할 때는 전월세를 5% 이내에서만 이제 올릴 수 있는 거죠. 또 하나 마지막에 이제 전월세 시에 이제 그 30일 내에 계약 내용을 이제 신고하는 그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처음 시행하고 나니까 오히려 4년까지 임대 보증금을 거의 이제 올릴 수가 없는 거죠. 5% 이내에서.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전세까지 더 폭등하거나 전세 물량이 오히려 품귀가 이루어지는 4년치를 한 번에 올리는 현상들이 많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히려 임차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 임차인들에게 더 많은 이제 그 고통을 주는 그런 이제 법안이다 이런 이제 비판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더욱이나 이게 2020년 이제 7월에 이제 입법화됐기 때문에 좀 있으면 다시 계약 기간이 도래를 합니다. 2년이 되기 때문에. 그럴 때 만약에 4년이 된 사람들은 임대료가 굉장히 크게 폭등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이 되기 때문에 아마 그 전에 이 문제를 좀 이제 해결하겠다 이런 게 이제 인수위의 입장 같은데 사실 이 문제는 만약에 임대차 3법을 폐지하겠다 이렇게 나오면 사실 민주당은 부동산 정책 실패를 전면적으로 인정해야 되는 상황이 오는 거죠. 예. 우리들이 정책을 잘못 펴서 부동산이 됐다는 거를 전면적으로 인정해야 되는 거죠. 특히나 지금 민주당의 비대위를 이끌고 있는 윤호중 비대위원장이 당시 법사위원장이었고 이 법을 다 무더기로 여당이 강행 처리하는데 그야말로 이제 어떻게 보면 선봉 역할을 한 거죠. 요것도 그때 여야 합의 없이 처리됐습니까? 대부분 다 이제 여당이 강행 처리를 했던 거죠. 그러면서 윤호중 위원장이 당시 법사위원장이 이제 부동산 법들을 처리하면서 지금이 역사적인 순간이다. 국민들이 집의 노예에서 벗어난 날이다. 이렇게까지 이제 공언을 했었는데 사실 상황은 거꾸로 왔죠. 그만큼 민주당이 전면적으로 자신들의 실패를 인정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되면. 그럴 때 과연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 얼마만큼 민주당과 설득해서 이 법을 조금 더 어쨌든 시장에서 연착륙할 수 있게 재정비하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건이고 결국은 여기서 어떻게 보면 윤석열 정부의 실력, 역량, 과연 이제 거대 이제 야당이 될 수 있는 민주당과 야당과 얼마만큼 협의해서 만들어낼 수 있느냐 그것을 국민들 입장에서 볼 수 있는 첫 시험대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전재수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지난 5년 동안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실패한 게 맞습니다. 예, 실패한 게 맞기 때문에 이 전월세 임대차 3법을 개정하고 손질을 하는데 실패한 정책을 전면 인정해야 되기 때문에 뭐 이게 민주당이 협조하기 어려울 거다 그것은 아닙니다. 막 이렇게 막 말씀하셔도 괜찮습니까? 아니 실패한 거라고 이미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여러 차례 이제 국민들께 송구스럽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이재명 후보도 부동산 정책을 실패한 정책으로 규정을 하고 여러 가지 보완 대책들을 선거 캠페인 과정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국민들께서 전월세를 살다가 자기 집으로 이사를 가고 싶고 구축 아파트에 살다가 신축 아파트 살고 싶고 20평형대 살다가 30평형대, 40평형대 살고 싶은 것은 굉장히 건강한 욕구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건강한 욕구를 어떤 도덕적 통제, 말하자면 이런 이제 접근 방식 때문에 이제 시장이 요구하는 풍부한 공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던 측면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선거 캠페인 과정에서 LTV, DTI, DSR 이것을 전반적으로 이제 손을 보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특히 이제 부동산 시장이 안정기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안정기에 접어들었을 때 양도소득세와 같은 것을 좀 유예를 하게 되면 집을 두 채, 세 채, 네 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부동산 하락기에 양도소득세를 감면을 해주게 되면 이분들이 이 시장에 부동산 시장에 집을 내놓게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새로 아파트를 지어서 공급하는 것도 공급이지만 집을 여러 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말하자면 시장에 물건을 내놓는 것도 하나의 공급이거든요. 그럼 아무래도 좀 집이 생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부동산 시장이 전반적으로 이제 전 세계적인 유동성의 축소라든지 또는 금리 인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이제 진행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체크를 해야 되고 다만 이제 임대차 3법에 대해서는 급격하게 전세가가 오른다든지 또는 이제 전세가 월세로 대거 이제 전환된다든지 이런 이제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부작용이 나왔죠. 이런 문제점들을 좀 면밀하게 살펴서 좀 보완을 하되 다만 긍정적인 측면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면 임차인과 임대인의 협상력을 동등하게 만든다든지
또는 안정적인 어떤 뭐 2+2를 통해 가지고 안정적인 이제 주거 기간을 확보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혜택을 본 임차인들이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전면적으로 폐기를 한다 뭐 이런 것보다 우리가 잘된 것은 그대로 가져가고 보완할 것들을 좀 계속해서 네. 보완해 나가는 그런 부동산 정책을 할 것이고, 분명하게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는 것은 민주당이 발목 잡기로 일관한 레슬링 선수가 되지는 않을 거다. 이 말씀을 분명하게 드립니다. 예. 잘못된 것은 정확하게 인정을 하고 보완해 나가고 하면서 야당으로서 예. 국정 운영의 파트너로서 역할을 성실히 할 것이다. 이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 하여튼 전재수 의원님은 제가 그래서 참 존경합니다. 아니요, 부동산 정책 문재인 정부 부동산이 잘못됐다. 이거 인정 안 하는 민주당 의원들 되게 많거든요. 당에서 공식적으로 인정을 한 것이고, 이제 인정해서 말해주세요. 선거 캠페인 과정에서도 알겠습니다. 이미 여러 차례 문제점들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대안을 제시를 해왔었습니다. 예, 사실은 이 전세라는 제도가 그때 민주당에서 이런 얘기 했었어요. 기형적인 제도다. 전세를 없애야 된다. 이런 말도 했었는데 사실은 우리나라의 어떤 부동산 구조상 서민들의 주거 안전성을 담보하는 수단이 바로 전세인데, 이에 대한 어떤 이해 부족을 어떤 정책에 대한 어떤 역설로서 계속 강조를 하다 보니까 서민들의 마음을 다치는 언행들이 여당을 중심으로 많이 나왔는데, 오늘 전재수 의원님의 어떤 발언에 좀 많이 치유가 되고 좀 용서가 되는 국민들도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손 봐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자, 이번에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이슈 소개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공개 안에서 더 논란이 커지고 있는 영부인의 옷감 논란, 그리고 이준석 대표발 노이즈 논란까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청와대의 김정숙 여사가 옷값 등을 공개하지 않아서 고발당했습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영부인 지위를 이용하여 청와대 특활비 담당자의 고가의 의류 등을 구매하도록 강요를 한 것이 의심된다며 특활비를 사용했다면 이 횡령죄에 해당한다라고 경찰청에 고발을 했습니다. 강요, 업무 횡령 등 혐의로 김정숙 여사를 고발했습니다. 자, 김광삼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시민단체가 김정숙 여사를 고발했는데. 저는 이제 고발한 부분은 약간 정도를 좀 넘었다고 봐요. 왜냐하면 일단 정공개 안 했잖아요. 그리고 또 특활비를 정말 사용해서 과도하게 의상비랄지 이런 것들을 부풀렸는지에 대해서도 사실은 뭐 아직 나온 게 없어요. 청와대가 공개를 안 했기 때문에 모르는 거 아닙니까? 물론 이제 청와대 책임이 일부 있긴 하죠. 이제 하지만 사실 지금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볼 때 어떤 영부인의 어떤 의상비 이런 것들이 사실 뭐 박근혜 전 대통령 때 논란이 됐습니다만은 이렇게 크게 논란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봐요. 그리고 그 의상비 자체가 정말 특활비를 쓰여졌는지 어쩐지에 대해서 아직 이제 나온 게 없는데, 아마 물론 이거에 대한 어떤 원인 제공은 이제 청와대에서 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시민단체 소송을 제기했잖아요. 예. 그래서 특활비로 김정숙 여사의 뭐 장신구랄지 의상비를 지원했는지 여부에 대해서 공개해달라고 했고, 법원에서는 이건 국가 기밀 사항이 아니다. 예. 개인정보에 관한 것이 아니니까 공개해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불복하고 항소를 했단 말이에요. 청와대가 항소를 했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일파만파 굉장히 많은 지금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자, 지금 조선일보 사설 보면 김광삼 변호사님, 네. 대통령 부인 옷값에 든 세금이 어떻게 국가 기밀이 될 수 있나?가 사설 제목이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국가 기밀이 되지 않죠. 그러니까 예. 법원서도 공개를 하라고 한 거잖아요. 그러면 사실 지금 그 전부터 굉장히 언론이랄지 아니면 시민단체에서 문제 제기를 많이 했어요. 문재인 대통령께서 해외 순방을 한 50회 이상 갔는데 예. 그중에 한 3번 빼놓고는 거의 동반을 했다는 거잖아요. 물론 이제 영부인이 해외 나가서 어떤 국가를 홍보하고 대통령을 근거리에서 굉장히 지원하면서 여러 가지 역할을 하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인 요소가 많다 이렇게 봐요. 중요한 일이기도 하고요. 네, 그런데 이제 그 과정에서 뭐 그 액세서리, 장신구랄지 또 의상에서 어떤 너무 화려하다랄지 아니면 정말 유명한 수석 디자이너가 디자인한 그런 옷을 입고 나왔다랄지 이런 것들이 구설수에 오르게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뭐 청와대나 이제 문재인 대통령 성정으로 보면 예. 뭘 이렇게 법을 위반하고 그럴 스타일은 아니다고 봐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에서 공개하라고 했는데 이걸 공개하지 않으니까
계속 의구심을 일으키고 예. 결과적으로 네티즌들이 다 의상을 찾아내서 이렇게 화려하고 뭐 브로치가 2억 원이 넘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물론 뭐 공개하는 데 있어서 약간의 어떤 정말 문제점이 있을 수 있죠. 그렇지만 그 문제점이 크지 않는다고 하면 국민들은 다 그 정도는 다 이해를 해줄 거예요. 예. 그래서 뭐 현재 와서는 오히려 청와대에서 공개하는 것이 이러한 정말 불필요한 네. 논란을 잠재우는 데 있어서 오히려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청와대에서 근무하셨던 경험이 있는 이양수 네. 의원께서 보시기에는 사실은 우리 국민 중에 상당수도 그리고 저 시민단체도 대한민국의 영부인이 국가를 대표해서 나간 어떤 순방에서 단정하고 좋은 옷을 입는 것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갖고 있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대한민국 누가 그러겠습니까? 다만 거기에 특활비가 얼마가 쓰였는지 혹시 부적절하게 고가에 혹여 사치스러운 것들이 있는지 없는지를 청와대가 공개를 하면 국민들이 판단을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네. 자, 그러면 질문. 청와대는 왜 공개를 안 할까요? 그래서 왜 안 할까요? 저걸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우리 국민들의 집단 지성이요. 어느 정도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예. 그리고 뭐 잘못을 했다고 해서 그거를 뭐 단죄하거나 이러는 게 더 목표가 아니고 지금 약간의 문제가 있다면 어떤 제도 개선을 통해서 어떤 장치를 마련해서 효율적으로 그리고 적당하게 이런 것들이 활용될 수 있도록 그런 제도를 만드는 것에 우리 국민들이 더 관심이 있는 거지 뭐 이렇게 비난하려고 뭐 이런 걸 할 게 아니거든요. 근데 오히려 저는 그 김정숙 여사께서 뭐 과도하게 옷을 뭐 지금 언론에서 이렇게 막 추측성 보도 나오는 뭐 그런 것처럼 과도하게 옷을 비싼 옷을 많이 해 입었을까 하는 것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있어요. 예. 뭐 기존에 있던 옷을 뭐 코디를 했다든지 아니면 좀 빌려 입었다든지 국민들이 막 코로나로 엄청나게 힘든데 본인이 막 고가의 옷을 막 해서 입으셨겠습니까? 그러진 않았을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공개를 해주시는 것이 오히려 좀 바람직한 것 같고 그것이 또 새로운 제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아마도 지금 뭐 고발까지 하고 막 이렇게 좀 심각하게 가는 이유가 맨 처음에 청와대 들어갈 때 뭐 칫솔 치약 사는 것까지 내 월급에서 쓰겠다라고 얘기하시는 바람에 야 그런 것까지 다 자기 월급에서 쓰겠다고 하셨던 분이 그럼 이런 옷 같은 거는 그러면 왜 뭐 나라 세금으로 한 거냐라는 거 하는 것에 대한 그 궁금증이나 그런 오히려 비난이 아닐까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다음 정부 또 다음 영부인 이런 분들을 위해서라도 이 제도 개선을 하기 위해서라도 지금 투명하게 공개되고 국민들이 그런 것들 갖다 또 어느 정도 합의하고 예. 제도를 만들어내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공개를 안 하니까 의구심이 커지는 것 같아요. 문재인 대통령의 검소한 성정상 그리고 청와대에서 지금까지 공개했었던 영부인과 관련된 이미지 중에는 김정숙 여사가 직접 바느질을 하는 그런 이미지들도 꽤 많았거든요. 그런 것들상 과연 과도하게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영부인이 사치했을까라고 싶지만 청와대가 공개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의혹이 커지고 있다라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방송인 김어준 씨가 굉장히 흥미로운 발언을 했습니다. 이거 다 가짜 뉴스다. 유일한 명품은 한글 디자인 자켓뿐이다. 라고 했는데 이분은 이걸 어떻게 이렇게 확신할까요? 들어보시죠. 이거 가짜 뉴스입니다. 그 브로치 고가품 아닙니다. 김 여사가 의장과 행사에 착용했던 유일한 명품은 2018년 프랑스 국빈 방문 당시 프랑스 쪽 담당과 청와대 의상 담당이 조율해 착용했던 수석 디자이너 칼 라거펠트의 한글 디자인 자켓 이후 국립 한글 박물관에 기증됐고 왜 이런 주장과 뉴스가 갑자기 폭주하느냐 논두렁 시계 시즌2 간을 보는 것인가. 자, 지금 뭐 논두렁 시계 시즌2 얘기까지 했는데 만약에 우리 국민들 기억이라면 김어준 씨 방송에서 자주 했던 생태탕 정도가 비유돼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이재명 기자, 김어준 씨는 어떻게 이렇게 확정적으로 자신 있게 다 합니까? 저도 참 궁금합니다. 예. 국민들에게 공개하지 않는 걸 청와대가 김어준 씨에게만 공개하는 건지 그렇지 않고서 어떻게 저렇게 확신할 수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모든 세금은 감시가 따르는 겁니다. 반드시 그래야 되는 거죠. 다만
국익을 위해서 뭐 정보 활동이라든지 수사 활동이라든지 극히 예외적으로 감시하지 않을 이제 권리를 부여한 거죠, 예산에. 그런데 지금 법원이 김정수 여사의 옷값이라든지 액세서리 비용 같은 것은 어떤 사생활 침해라는 이제 뭐 청와대 주장이나 국가 기밀이라는 주장이 성립되지 않는다. 그래서 공개를 하라고 한 겁니다. 그럼 공개라는 게 맞는 거죠. 근데 청와대가 그걸 항소하면서 문제는 뭐냐면 만약에 이것을 재판 끝까지 대법원까지 가서 공개를 해보겠다. 그러니까 이것이 과연 공개하는 게 맞느냐 안 맞느냐를 법적으로 따져보겠다고 하는 것이라면 인정할 여지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한 달 정도 지나면 새 정부가 취임하고 그 전에 청와대 모든 기록은 국가 기록물로 지정돼서 한 15년에서 최장 30년까지 공개되지 않습니다. 아하. 만약에라도 이것을 대법원까지 가져가서 한번 법원의 판단을 맡겨보겠다가 아니라 예. 대통령 기록물을 지정해서 공개하지 않겠다가 의도라면 굉장히 문제는 심각해지는 거죠. 왜 심각해지냐면 자, 문재인 대통령은 물론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제 부정부패 요인이 있었겠지만 사실은 국민적 정서에는 투명하지 못한 청와대 이런 이제 정서가 깔려 있기 때문에 탄핵까지 가는 건데 그걸 잘 알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광화문 시대를 얘기했던 거고 자신의 24시간 일정을 다 공개하겠다고 얘기한 거고 조금 전에 이양수 의원도 얘기했지만 관제에서 쓰는 식비, 뭐 생필품 이런 비용은 다 사비로 쓰겠다. 이런 모든 걸 다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라고 얘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광화문 시대는 폐기됐습니다. 그리고 24시간 일정 공개하겠다고 했는데 그 일정의 상당 부분은 현안 보고 내용을 봐도 알 수 없는 내용입니다. 거기다가 정말 사비와 이런 것들이 정말 제대로 그러니까 식비라든지 생필품이 사비로 쓰였는지 거기에 또 하나 김정은 여사의 옷이라든지 이런 게 물론 순방 때는 공적 활동이기 때문에 쓰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전임자에 비해서 과도한지 아닌지 국민이 판단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그걸 막았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볼 때 더 큰 문제 뭐냐면 문재인 대통령은 누구보다 청와대 생활을 잘 알고 있습니다. 노무현 정부 청와대 때 4년 넘게 시민수석, 민정수석, 대통령실장으로 비서실장으로 가장 누구보다 대한민국 누구보다 청와대 생활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다 약속을 했습니다. 이렇게 공개하겠다, 이렇게 공개하겠다. 그런데 과연 그런 것들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면 본인이 만약에 모르고 약속한 게 아니라 알면서도 약속하고 제대로 공개하지 않고 지키지 않았다면 그건 더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대통령이 공개를 하면 사실 아무 문제도 안 될 수 있는 것들을 공개하지 않고 또 공개하는 의도가 만약에 공개하지 않기 위함이라면 항소하는 의도가 그렇다 그러면 좀 문제가 심각해진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다른 갈래이긴 한데 문재인 대통령이 예전에 이런 발언을 해서 굉장히 멋있다라는 평가를 받았던 발언 중에 정부는 항소를 하지 마라. 정부는 시민이나 국민이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걸어서 정부가 졌을 때 정부가 웬만하면 항소를 자제하라. 이런 멋진 말을 했잖아요. 근데 지금 청와대가 항소한 게 몇 번째입니까? 이것도 항소했잖아요. 그렇죠. 그런 점에서 그 말씀하신 게 뭐냐면 2017년도 임기 초에 환경부가 정보공개 청구 소송에서 패소를 합니다. 그래서 항소를 하겠다고 보고를 하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정부의 정보는 최대한 공개하는 거다. 왜 항소를 하냐고 막았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얘기한 것처럼 정작 청와대에서는 정말 김정수 여사의 옷이나 이런 게 특활비로 쓰였는지 안 쓰였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만약에 쓰였다면 그것은 사생활 침해라든지 국가 기밀이라고 할 수는 없다라는 게 법원의 판단인데 그걸 항소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근데 이 항소가 법원의 판단 끝까지 받아보겠다는 게 아니라면 그건 사실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지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통령 부인은 순방을 갔을 때 공적 활동을 하는 겁니다. 따라서 특수활동비로 쓰는 게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지만 공적인 자금을 통해서 의상이나 액세서리 협찬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것이 전임자에 비해서 과도했냐 안 했냐 정도는 판단할 수 있어야죠. 그런 점에서 전 공개하는 게 마땅하고 그리고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또 대통령이 얘기했던 청와대의 많은 것들을 공개하겠다는 약속을 지키는 차원에서라도 법원의 판단을 따라주는 게 좀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만약에 김어준 씨 주장대로 정말 생태탕이 됐든 논두렁이 됐든 가짜 뉴스라면 더더욱이 공개를 해서 바로 잡는 것이 대통령과 영부인의 어떤 명예를 위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일일 것이다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야당도 이와 관련돼서 입장을 냈습니다. 야당의 입장입니다. 여당의 입장입니다. 이제 국민의힘 정미경 최고위원 법원 판결에 청와대가 공개 않겠다는 것 국가 기밀이었기 때문 그렇다면 임기 종료 후에 장신구 옷 핸드백 등 모두 반환해야 한다라고 어제 최고위원 회의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했던 변호사도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의견을 냈군요. 심평 변호사. 두 분은 제발 마지막 남은 양심을 지켜 김 여사 구입한
사치 물품을 반환해 주길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어준과 탁현민 뒤에 숨지 말라 이런 얘기도 했군요. 깨끗하게 이 의혹을 청와대 특활비 사용 내역 공개로 밝히면 될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김광삼 변호사님 검찰 출신인데 청와대가 이미 항소 의사를 밝혔는데 끝끝내 공개를 안 하리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이런 비판 여론을 청와대가 받아들여서 국민적인 의혹도 있는 만큼 전격적으로 특활비 활용 내역, 사용 내역을 공개하리라고 보십니까? 아마 청와대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을 것 예. 같아요. 그리고 아마 제가 볼 때는 공개를 바로 하지 못하는 이유도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사실 어떤 특활비 정말 사용액이 일부라도 있을 수 있고요. 또 그 과정에서 정말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뭐 단정할 수는 없지만. 네. 그러니까 청와대는 이걸 공개함으로 말미암아서 드러나는 문제점. 아니, 공개하지 않으면 결국 대통령 기록물로 보관이 돼서 15년 동안 볼 수가 없잖아요. 이제 그 부분을 가지고 굉장히 고민을 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외국의 사례 보면 말이죠. 미국 같은 경우에도 전부 다 그 퍼스트 레이들이 자기 자비로 다 부담을 해요. 아, 그렇습니까? 전신고가 됐건 옷이 됐던. 그래서 특히 돈이 좀 많이 들어갈 때는 본인이 어디서 빌리기도 하고요, 돈을. 예. 그래서 옷도 입고 그래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영부인 하면 격식이 있어야 하잖아요. 또 해외 나가서도 품격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러면 사실 어떤 초라한 모습보다는 어느 정도의 의상을 차려입고 뭔가 대표적인 한국의 미를 좀 과시하는 게 예. 맞다고는 봐요. 그렇지만 거기에 대한 어떤 법 체계나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는 상황에서 특활비를 사용하게 되면 여러 가지 이제 법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굉장히 청와대도 고민이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우리가 아까도 이 얘기를 했지만 어느 정도 선에서는 국민들이 다 이해해 줄 것이다. 그러면 이미 문재인 대통령도 당선인 시절 또 그 전에도 그랬고요. 대통령 취임할 때도 그렇고 다 본인의 개인적인 것은 자기 돈으로 다 쓴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어떤 일관성이랄지 본인의 어떤 가치관일지 그런 측면에서 보면 사실은 이 공개를 하지 않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봐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공개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 공개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 그런데 만약에 공개를 안 하면 상당히 특활비와 관련해서 문제점이 있다고 우리는 인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니 그러면 그 지금 한창 언론 보도로 논란이 됐던 그 브로치, 김정수 여사가 동물 모양 브로치 있잖아요. 그 유명 브랜드 네네네네. 뭐 퓨마인가? 예, 2억 가까이 간다는. 그게 2억이다라는 주장이 있었고 진품은 가짜, 그러니까 모조품, 이미테이션은 2만 원이다라는 2만 원이다, 10만 원이다 뭐 그런 얘기 2만 원에서 있어요. 10만 원 사이다. 그게 막 지금 맞서고 있잖아요. 이 예, 2억이냐 예, 2만 예, 원이냐. 그거는 청와대가 정보 공개를 해야 드러날 수 있는 겁니까? 진상은? 아, 그렇죠. 공개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저 비싼 브로치가 정말 진품이라고 하면 저 브로치인가요? 예. 브로치가 진품이라고 저는 가짜일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영부인이 가짜를 하는 것도 좀 모양이 좀 그렇죠. 그렇잖아요. 카피한 걸 가지고 차고 나온다. 그것은 오히려 진품 차는 것보다 더 논란이 될 수 있거든요. 진품을 빌렸을 가능성은 있겠네요. 근데 빌렸을 가능성은 어느 정도 있다고 봐요. 그런데 이제 우리 법이 이제 치타군요. 퓨마가 아니라. 김영란법이 있잖아요. 예. 근데 빌렸었다 하더라도 또 이게 김영란법 위반이 아니냐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뭐 제가 볼 때는 청와대 입장에서 보면 뭐 정말 별 문제가 없어도 문제고 문제가 있어도 문제고 그래서 굉장히 아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하지만 뭐 논두렁 시계하고 비교하면 안 돼요. 논두렁 시계는 수사를 한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 과정에서 허위를 흘려가지고 어떻게 보면 그 이미지에 상처를 입히려는 그런 의도가 다분히 있었다고 우리는 판단을 하지만 네네. 저것은 그렇지 않잖아요. 시민단체에서 소송을 제기했고 거기에 청와대가 불복을 했고 그렇다고 한다면 또 네티즌들이 상당히 많이 찾아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논두렁 시계와 비교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봅니다. 자, 저게 이제 퓨마나 표범이 아니라 치타였다는 점 바로 잡겠고, 자, 저게 이제 어떤 영국 제품인데 가짜 일리 없다라는 것도 단정할 수 없기 때문에 김만선 변호사님 어떤 현재는 개인 의견이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준석 당대표 발언이 상당히 논란입니다.
장애인들의 출근길 시위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가 일단 강경한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이게 장애인들의 이동권을 지지하는 시민들에게 굉장히 상처가 되고 있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지만 이 대표는 사과를 하지 않겠다라고 비판을 이어가고 있는 겁니다. 어제 최고위원회의의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와 박원순 시장이 있을 때는 말하지 않던 것들을 지난 대선 기간을 기점으로 윤석열 당선인에게 요구하고 불법적이고 위험한 방법으로 관철시키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특정 집단의 요구사항은 100% 꼭 관철되는 것은 어렵습니다. 선량한 시민 최대 다수의 불편을 야기해서 뜻을 관철하겠다는 방식은 문명 사회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방식입니다. 저는 전 장현에게는 사과할 일이 없고요. 그리고 김예지 의원은 의원 개인 자격으로 행동한 것이기 때문에 지하철 출입문에 휠체어를 끼워 넣고 운행을 중지하도록 해가지고 다수의 불편을 야기해서 본인들의 뜻을 관철하는 것은 매우 비문명적이라고 제가 이야기한 것이거든요. 자, 장애인들이 출근길 지하철에서 장애인들의 이동권을 보장해달라고 윤석열 당선인에게 시위를 한 것과 관련해서 이준석 대표는 앞서 시민들의 출근길을 볼모 잡고 있다라고 강경하게 비판을 했고 이준석 대표의 이 발언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자 박원순 전 시장에게는 말 안 하다가 윤석열 당선인에게만 저런다라며 굉장히 비문명적이다라고까지 지금 계속 재차 3차 비난을 이준석 대표가 하고 있습니다. 전국 장애인 차별철폐연대에서는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해달라라며 지금 역대 정부에서 예산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요거를 시위를 통해서 항변하고 있는 건데 이준석 대표는 시민의 아침을 볼모로 잡는 구졸이다, 연막탄이다, 지하철 2호선에서는 감히 엄두를 못 내고 있지 않느냐라는 사실과도 맞지 않은 굉장히 강도 높은 비판의 언어를 쓰고 있어서 현재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SNS에 이준석 대표가 지금 이 장애인 단체를 겨냥한 글을 10건 넘게 게시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의 시각장애인 피아니스트 김예지 의원이 장애인 단체를 찾아가서 무릎을 꿇고 대신 사과를 했습니다. 그 장면 보시죠. 정치권을 대신해서 제가 대표로 사과드립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여러분. 또한 출근길 불편함을 토로하고 계신 많은 국민들이 계십니다. 그 또한 우리의 국민들입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출근길 불편함 상상만 해도 정말 화나고 짜증나는 일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치권에서 해결하지 못한 일을 여러분들이 겪게 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자, 지금 당 소속의 시각장애인 피아니스트 김예지 의원이 가서 무릎을 꿇고 사과를 했는데 이준석 당대표는 개인 자격의 행동이다 라며 계속해서 장애인 단체를 비판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이양수 의원님, 이준석 대표의 발언들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동의하기 어렵죠. 예, 제가 뭐 우리 당 대표지만 저 생각에는 동의하기가 어려워요. 김예지 의원님께서 용기 있는 행동을 하셨다고 생각하고 저도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장애인 여러분들과 또 출근길 불편을 입고 계신 국민 여러분께 사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사회가 좀 더 좋아지려면 많은 진통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 가지 그 요구와 그런 것들을 국가가 이렇게 부응하면서 점점 사회가 좋아지는 건데 사실은 정치권에서 미리 장애인들의 이동권과 교육권, 노동권들을 다 해결했다면 저분들이 지하철로 가실 필요가 없었을 거고 안 가셨다면 출근길 국민들이 불편을 이렇게 입을 그럴 필요도 없었겠죠. 그래서 이거는 그 저희 정치권에서 아직까지 게을리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한 거라고 생각하고요. 특히나 우리나라 장애인들은 사실 선진국 OECD 기준에 비해서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지금 그 국가 예산의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장애인분들을 위해서 좀 더 많은 예산을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전에 국회조차도 맨 처음에 시각장애인 국회의원이 오셨을 때 국회조차도 국회의원이 못 가는 곳이 많았습니다. 예. 그래서 대대적인 공사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그 휠체어를 사용하시는 국회의원님이 들어오신 다음에 휠체어를 타고 못 가는 곳이 너무 많았어요. 국회조차도. 그래서 대대적인 공사를 했었는데 전국의 뭐 공공기관, 민간기관 그리고 여러 가지 교통시설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 네. 편안하게 다 다닐 수 있는 곳이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그분들에게 제대로 된 편익이 다 주어질 수 있을 때까지 국가는 계속해서 의무를 다해야 된다고 네. 생각하고 예산 당국이라든지 해당 부처는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희 이양수- 정치인들이 네. 앞장서겠습니다. 이양수 의원은 이 자리에 나와서 당대표를 대신해 사과를 했어요. 자, 그러면 이준석 대표는 왜 이런 언행을 계속하고 있는 건가? 이 대표의 발언에 대해서 많은 언론이 비판을 하고 있는 요지 중에 하나는 이 대표가 사회적인 약자인 장애인들의 시위를 특정해서 일반 시민과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들을 갈라치게 하고 있다는 것을 많은 언론들은 오늘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 대표는 왜 이러는 걸까요? 민주당에서 그리고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 대표를 향해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차례차례 살펴보죠. 이상민 의원, 민주당의 선배 원로 의원이죠. 못된 송아지 엉덩이에 뿔난다더니 기본 바탕이 퇴행적이고 엉망이다. 인성교육부터 받아라. 맹비판을 했습니다. 이상민 의원은 민주당 문제에서도 누구보다 비판적으로 자당의 문제에서도 이야기를 했던 의원이죠. 양효원영, 이 대표의 혐오와 갈라치기 정치를 거부한다. 정의당, 혐오 정치인으로 부상 사과해야 한다. 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정미경 조수진 최고위원, 어제 최고회의에서도 저런 얘기가 나왔다는 거예요. 하필 선거를 앞두고 왜 그러느냐.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과 대립과가서 비판이 많다. 그러자 이 대표의 반박은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용산 이전이 더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 나는 글쎄요, 무슨 말을 하고 있을지 이해가 되지 않는 발언도 했다라고 합니다. 자, 전재수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 대표가 왜 꼭 이 장애인들의 시위라는 걸 일반 시민들과 갈라서서 이렇게 비판하고 당 안팎의 비판도 받아들이지 않고 이렇게 강경하게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발언들을 계속해서 갈까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는 한두 번이 아니죠. 예. 이제는 좀 굉장히 좀 저런 모습을 보는 게 어떻게 보면 좀 익숙해지는 측면도 있는데 저는 사실은 이제 좀 부끄러운 일이죠. 국민의힘 의원이신 그 김예지 의원이 어제 지하철에 직접 나가서 이제 사과도 드리고 무릎도 꿇고 하는 모습을 봤는데 저는 굉장히 용기 있는 행동이었다. 네. 정치가 저래야 됩니다. 정치라는 것은 싸움이 있는 곳에 싸움을 말리고 갈등과 분열과 대립이 있는 곳에 정치가 끼어들어 가지고 개입을 해서 그러한 갈등과 분열을 완화시키고 그리고 어떤 협상과 양보, 타협을 통해 가지고 뭔가 누구나 합의 가능한 이런 안들을 만들어내는 역할이 바로 정치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 사회적 약자라고 이렇게 되는 장애인 분들과 일반 서울 시민들 사이를 싸움을 붙이는 격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정치가 해서는 안 될 또는 정치가 해야 될 의무를 망각하면서 정치가 해서는 안 될 싸움을 더 큰 싸움으로 붙이고 불이 난 집에 가가지고 불을 더 키우는 그런 이제 발언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준석 대표가 이제 비문명적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은 비문명적이라는 이야기는 야만이라는 이야기와 똑같은 것이고 예. 문명사회라는 곳은 우리 사회의 어떤 약자들 또는 우리 사회의 어떤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더 많은 배려와 그리고 제도와 법을 통해 가지고 이분들이 한 인간으로서 존엄한 가치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그것을 우리 공동체가 보장해 주는 것이 바로 문명사회 아니겠습니까? 이준석 대표의 발언이야말로 비문명적이다, 야만적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정치가 다시 한번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이것을 우리가 좀 한 번쯤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좀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다. 이준석 대표는 참 이게 앞으로 가면 갈수록 큰일이다. 이런 이제 걱정이 좀 듭니다. 이준석 대표의 이 발언 논란이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인수위에게까지 불똥이 튀었습니다. 당선인으로서는 이 당대표의 이런 발언들이 굉장히 부담으로 작용하고 리스크로 작용하게 됐다는 겁니다. 오늘 인수위가 결국 이 장애인 단체를 찾아갔습니다. 함께 보시죠. 여러분들의 그 마음, 여러분들의 그런 절박함 충분히 알았으니까 다 시민들에게 해를 끼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중으로 주건 주행을 중지해 주시고 서로 소통하고 대화해 나가면서 함께 풀어 나갑시다. 같이. 4월 20일까지 답변 주시는 걸로 알겠습니다. 자, 결국 인수위도 찾아갔습니다. 인수위가 찾아갔다는 건 대통령 윤석열 당선인이 대리해서 찾아갔다는 거기 때문에 과연 이 대표가 계속해서 이렇게 강경 발언을 이어갈지도 계속해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이슈입니다. 함께 보시죠. 주제 공개합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검찰 참 빨라라고 얘기했습니다. 저는 오늘 굉장히 재밌는 뉴스들이 많아서 그런데 이거 참 흥미로운 장면으로 봤습니다. 자, 그리고 민주당 된 김동연 전 총리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검찰이 산업부 블랙리스트 수사를 이제야 재개를 했습니다. 3년이 걸렸습니다. 3년. 박범계 장관은 이걸 보고 야, 참 검찰 빠르다라고 했지만 원래대로 말하면 참 검찰 늦다. 이렇게 말해야 정상이겠죠. 함께 보시죠. 기억이나 하겠습니까? 3년여 전 지금으로부터 산업부 블랙리스트. 이미 환경부 블랙리스트는 대법원에서까지 유죄 났잖아요. 똑같습니다. 산업부 블랙리스트. 2019년 1월 당시 야당에서 산업부가 일부 발전사 사장들의 사퇴를 요구했다. 임기가 뭐 2년 넘게 남아있는 사람들을 다 사표받아서 나가라고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3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검찰이 수사를 재개했습니다. 지난 25일 산업부 압수수색했고요. 어제 산업부 산하 공기업 등 8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원래대로 얘기하면 수사가 너무 늦은 겁니다. 뭐 지금까지 뭐 하고 있다가 3년 만에 한 거라는 얘기가 나와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박범계 장관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압수수색을 한 날 실무자가 그런 보고를 하길래 제가 실무자한테 그랬어요. 참 빠르네 그랬어요. 자, 물론 박범계 법무부 장관 얘기는 야, 이 정권 바뀌니까 바로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참 빠르다라는 거를 비판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은 아직 검찰이 수사도 안 했기 때문에 환경부 블랙리스트 유죄받았던 거와 동일하게 범죄다라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피해자들의 증언은 이미 나와 있는 상태였고 검찰이 수사를 3년여간 안 해왔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주지의 사실입니다. 김광삼 변호사님, 네. 검찰 출신인데 물론 검찰에선 이렇게 항변할 수도 있겠어요. 산업부 블랙리스트 수사하던 검사들 다 한직으로 보내지 않았냐 라고 뭐 할 수도 있겠죠. 환경부 수사하던 검사들 다 한직으로 보내지 않았냐 항변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너무 늦은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단적으로 표현하면요. 수사를 깔아뭉갰다. 이 표현이 제일 맞아요. 그러면 깔아뭉갠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가 그의 원인을 분석해 봐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이제 검찰에서요. 장기미제 사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장기미제 사건이 뭐 3개월 넘어가고 뭐 6개월 되고 그러면 특별 관리를 하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정치인과 관련된 사건이랄지 살아있는 권력 관련 있는 사건은 미제가 많아요? 뭐 2년, 3년 가도요. 그 위에서 체결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장기미제 사건 검사에게 있으면 부릅니다. 예. 야, 이거 뭔데 이렇게 오래됐어? 사건이 6개월이나 됐잖아. 3개월 넘었네? 소명해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예. 그런데 사실 이 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은 3년이 넘었어요. 예. 그러면 적어도 대검까지 다 보고된 사건이거든요. 아니 가물가물하다니까 너무 오래돼서. 그러니까 최장 장기미제로 아마 대검까지 총장까지 다 보고됐을 거예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가지고 있었던 이유는 뭐냐? 이제 두 가지라 볼 수 있죠. 첫 번째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살아있는 권력의 눈치를 본 거죠. 왜냐하면 동부지검이 사실은 그 블랙리스트 관련해서 엄청나게 많은 사건을 가지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동부지검장이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계속 바뀌면서 친여 성향의 지검장이 계속 장악을 하고 있었고 또 그러한 사건을 수사하던 부장검사가 좌천이 됐어요. 네. 그러니까 누구도 이 사건을 하고 싶지 않겠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뒤로 가다가 결국 이제 대통령 선거 끝나고 결국 윤석열 당선이 대통령이 되니까 이제 수사에도 부담이 없는 거예요. 근데 언제까지 이게 4년, 5년 끌을 수 있는 사건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사가 시작이 됐는데 검찰은 충분히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다. 예. 왜냐하면 3년 이상 깔아뭉개다가 정권 바뀌면 이제 수사하는 거 보면 결국 윤석열 당선이라고 코드 맞추기 아니냐. 예. 그럼 이제까지 검찰을 많이 비판했잖아요. 네. 정치적 중립성, 공정성, 그리고 권력의 신여 이런 비판을 많이 받아왔는데 설사 정당한 수사를 할지라도 예. 이 시점에서 다시 수사를 개시하고 빠르게 하는 것 자체는 이전에 했던 비판을 다시 받아야 하는 거예요. 예. 결과적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 개혁하겠다고 엄청나게 많은 진통을 겪고 공수처법하고 검경 수사권 조정했잖아요.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검찰은 나아진 게 하나도 없다. 예.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산업부 블랙리스트를 막았다라고 뭐 단언할 수도 없고 그건 수사해봐야 아는 거니까 정권이 바뀌었기 때문에 보복적 차원으로 검찰이 나섰다라고 양쪽 모두 단언할 수는 없는 건데 하여튼 이상한 건 3년간 안 하다가 3년 만에 지금 다시 재개를 했다라는 건데 그를 두고 민주당 출신의 박범계 장관은 검찰 참 빠르다라고 했고 이 국민의힘 쪽에서는 검찰 늦어도 너무 늦다라고 지금 두 가지 시각이 존재한 건데 이재명 기자 혹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너무 수사라는 건 살아있는 거기 때문에 너무 어려운 수사라 3년간 지금 검찰이 실마리를 계속 찾아왔던 거죠. 아무도 모르게. 그러다가 공교롭게 지금 이 시점에서 딱 결정적인 난사가 들어가서 압수수색에 적기다라고 판단을 해서 3년여 만에 지금 막 다 들이닥친 걸 수도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으나 동부지검 수사팀이 밝힌 건 이거죠. 올해 1월 달에 환경 블랙리스트 대법원 판결이 나왔죠. 그 판결문을 검토해 보니까 이 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도 명백한 범죄가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다시 수사를 재개했다. 이것이 이제 동부지검 수사팀의 해명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김광산 변호사도 말씀하셨지만 저는 동부지검 수사팀이 먼저 참고한 게 있겠죠. 그게 바로 동부지검 수사팀이 환경 블랙리스트 사건을 수사하고 나서 그 수사 라인이 모두 다 좌천됐었죠. 아마 그걸 먼저 참고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게 상식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점에서 박범계 장관이 말한 것처럼 참 빠른 건지 아니면 정말 늦은 건지 국민이 판단할 텐데 자, 이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을 판결하면서 법원이 어떤 판단을 하냐면 당시에 이제 환경부 장관뿐이 아니라 청와대 인사비서관이 시정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자, 법원의 판결문 내용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청와대 비서관 차원에서 내정자를 확정하고 그 내정자를 지원했다는 건 믿을 수 없다. 다시 해서 윗선이 있을 거라는 게 법원의 판단입니다. 하지만 당시에 동부지검 수사팀이 그 윗선을 가지를 못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이번에 산업부를 출발해서 블랙리스트 사건을 수사한다 그러면 그야말로 뭐 장관 이게 아니라 청와대 고위직까지는 연결될 수 있는 그렇게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죠. 그런 점에서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를 겨냥했다 이렇게 볼 여지가 굉장히 많다. 그런 점에서 과연 이제 검찰이 어떻게 이제 3년 늦게 수사한 이 사건을 어떻게 정리할지 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압수수색해서 증거가 남아 있을지가 일단 걱정이네요. 3년이 지나서. 그런가 하면 민주당의 경기지사 경쟁이 뜨겁다라고 합니다. 이재명 마케팅이 후끈하다라는 뉴스도 보도되고 있습니다. 조정식, 이재명과 함께했고 이재명을 지켜온 찐동지 안민석, 이재명의 15년 친구, 이재명을 더 잘 이해하고 해왔던 일 발전 개선시킬 수 있다. 염태영, 이재명의 길을 이어가겠다. 민주당에서 경기지사에 대한 경쟁이 상당히 지금 뜨겁습니다. 이재명 마케팅이 뜨겁다는 거고 이재명 등판 시나리오도 당 안팎에서 검토되고 있다는 거예요. 조정식, 제가 경기도지사 후보되면 경기 시흥 보궐선거 치러져. 이 전 지사가 출마하면 좋겠다. 직접 제안했다. 안민석, 문 대통령 학습 효과 주목해야 5월 조기 등판보다는 8월 당권 도전에 당대표 되니 2년 후 총선 출마 제안. 뭐 다양한 이재명 컴백 시나리오들도 밝히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전재수 의원님, 자 어떤 게 좋겠습니까?
본인들이 지금 급하니까. 본인들이 경기지사 나온 분들이 급하다. 왜냐하면 이제 당내 경선을 해야 되거든요. 예. 민주당의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후보를 어떻든 이게 자신들과의 어떤 인연 뭐 또 뭐 이렇게 해야 되니까 이제 이재명 후보를 끌어들이는 측면이 이제 강하다고 봐야 되겠죠. 뭐 저는 여전히 조금 더 좀 스스로를 돌아보고 좀 더 쉬고 재충전하는 시간을 더 가져야 되고 인위적으로 어떻게 뭐 기회를 만들고 인위적으로 어떤 계기를 만들어서 등판을 하는 것보다 좀 기다리다 보면 기회라는 게 올 것이기 때문에 지방선거에 굳이 뭘 만들어 가지고 등판을 한다거나 네. 그러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자, 그런가 하면 새로운 물결당의 김동연 대표가 조금 전 민주당과 합당 제안을 수용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미 어제부터 민주당과의 합당을 예고한 바 있습니다. 그럼 김동연 새로운 물결 대표는 경기지사에 나올까요? 들어보시죠. 저는 정치 교체를 위해서 제가 할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고 이것을 위해서 지금 저희 당 또 앞으로 민주당과의 같이 연대를 이 부분에 했기 때문에 예. 민주당의 태도 이런 것들이 달려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출마할 것이냐 또는 한다면 여기냐 저기냐 하는 문제는 거기에 따른 종속 변수로서 자, 이번에 저희가 준비한 두 가지 뜨거운 뉴스를 공개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뜨거운 소식부터 함께 보시죠.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어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군대 제대를 앞둔 말년병장은 떨어지는 낙엽도 조심해야 한다는 말을 모두 알고 계실 겁니다. 마지막 날까지 해야 할 일에 최선을 다하며 더 주의하고 경계하라는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정 공백을 막기 위한 인수위가 국정 중단을 불러와서는 안 됩니다. 자, 문재인 정부를 향해서도 임기 말 문재인 정부를 향해서 말년병장 떨어진 낙엽도 조심하다라고 얘기를 했고 인수위를 향해서도 국정 중단을 불러서 안 된다라는 경고의 메시지를 둘 다 한 겁니다. 안철수 위원장, 이양수 의원님 네. 관심이 많잖아요. 뭐 초대 국무총리가 될 것이냐 아니면 당으로 돌아와서 당대표에 도전을 할 것이냐 아니면 경기지사에 도전을 할 것이냐 아니면 초대 정부의 과학기술 장관으로서 입각을 할 것이냐. 일각에서는 갖고 있는 재산과 주식이 너무 많아서 공직으로 가기는 어려울 것 같지 않냐라는 일각의 언론 보도 나오고 있고 그 가운데 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알쏭달쏭한 얘기. 어떻게 보십니까? 뭐 지금 나온 여러 가지 직에 대해서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뭐 다 가도 그 제 역할을 할 만한 분이라고 봅니다. 예. 그래서 여러 후보군들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는 걸로 보여지고요. 떨어지는 낙엽도 조심해야 된다는 약간 문재인 대통령이라든가 문재인 청와대, 문재인 정부에서 인수위의 어떤 뭐 이전 그 차기 대통령 집무실 이전이라든지 이런 데 협조 안 해주는 것에 대한 불만을 좀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어제 그 대통령과 당선인 간의 만남이 있었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협조가 잘 이루어질 것이라 생각하고요. 인수위는 뭐 그 국정 중단 없이 국정 공백 없이 차분하게 전임 정권에 그 잘한 일은 그대로 좀 계승해야 하고요. 못한 거는 좀 반면 교사로 삼아서 잘하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 당선인께서 얼마 전에 인수위 워크숍 가고 안철수 위원장 옆에 계신 데서 그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전임 정부에서 잘한 거는 계속 계승해라. 과거에 사실 전임 정부에서 하던 사업은 다 취소해버렸잖아요. 예. 그런 운은 안 버렸으면 좋겠고 또 그리고 인수위가 너무 그 사실 2달간의 짧은 기간인데 너무 옳은 답을 내려고 노력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옳은 질문을 많이 해서 향후 5년, 10년, 100년의 대한민국을 좀 그 사유하고 사색하고 토론하고 해서 좋은 질문들을 많이 만드는 그런 인수위가 되길 기대합니다. 예. 자, 그런가 하면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아시다시피 과학 전문가, 그다음에 의사 출신입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지적을 했습니다. 지금 코로나가 다시 활기를 치고 있는 국면에서 이 커피 매장의 일회용 컵 사용 금지가 보건적으로 안 좋을 수 있다라고 지적을 한 겁니다.
자, 이런 게 역시 안철수의 어떤 진가를 보여주는 거다라는 거죠. 오는 4월 1일부터 카페 음식점에서 일회용품 사용 금지가 다시 도입이 됩니다. 그러니까 환경보호 차원이죠. 근데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제동을 걸었어요. 코로나 시대다. 수습되지도 않았다. 조금 전에 33명 다시 나왔거든요, 확진자. 일회용품 사용 금지 왜 하필 지금이냐. 잠잠해질 때까지 규제를 유예하라 라고 한마디 했습니다. 그러자 환경부가 인수위와 협의해 계도 기간을 검토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이재명 기자. 그러니까 이런 거,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잘 생각하지 못하는 건데 아무래도 의사 출신, 뭐 안철수 위원장이 이런 것도 지적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제 아무래도 코로나 대책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의견들과 아이디어를 냈었죠, 본인이. 그래서 저는 다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본인 스스로가 뭐 점령군이 되지 말아라 막 얘기를 했는데 정책은 목표가 지금 논쟁이 되고 이게 두 가지가 있는 거죠. 환경부 같은 경우는 코로나로 가뜩이나 이제 비대면이 늘고 이러면서 일회용 쓰레기가 넘쳐나고 있죠. 엄청 많았다는 것도 뭐 확실하게 현재 상황인 거죠. 그런 점에서 일회용 쓰레기를 줄여야 한다라는 이제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것 분명히 존재할 수 있는 정책 목표입니다. 근데 또 하나는 지금 안철수 위원장이 얘기한 것처럼 코로나가 아직 잠식되지 않은 상황에서 아무래도 일회용이 아닌 이제 다회용 용기를 쓰다 보면 또 코로나 감염 우려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럼 이 두 가지 목표 중에서 어떻게 정점과 타협점을 찾아가느냐, 그게 이제 행정인 거고, 저는 안철수 위원장이 스스로가 행정 경험을 해보고 싶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여러 가지 목표들을 조율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안철수 위원장도 여러 가지 경험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자, 두 번째 뜨거운 소식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윌 스미스가 본인의 아내를 모욕한 시상식 수상자, 사회자의 뺨을 때렸습니다. 들어보시죠. G.I. Jane 2, can't wait to see it. All right? Will Smith just smacked the shit out of me. My wife's name out your mouth! 이재명 기자, 지금 윌 스미스가 실제 상황이에요. 굉장히 세게 때렸는데 왜 그런 겁니까? 그 정말 그 생방송 도중에 이제 벌어진 돌발 예. 상황인 거죠. 지금 이제 그 수상자를 발표하려고 했던 이제 코미디언 크리스 록이 지금 윌 스미스의 아내가 탈모증으로 삭발을 했다고 합니다. 옆에 지금 조금 전에 화면에 잠깐 나왔었는데, 그런데 G.I. 제인이란 영화가 데미 무어가 옛날에 출연했던 영화죠. 당시에 이제 그 해군 특수부대에 입대한 여성이 이제 삭발한 장면이 나오는데 그 툴을, 그러니까 시즌 윌 스미스 아내에게 거기 출연하면 좋겠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한 거죠. 이 아내에게는 이게 아픔인데. 그 탈모증이라는 이제 질환 때문에 삭발한 건데, 그런 점에서 윌 스미스가 그걸 참지 못하고 생방 도중에 저렇게 폭력을 행사하는 일이 벌어져서, 또 공교롭게도 윌 스미스가 이번에 3번 도전 만에 아카데미 나무주연상을 받았는데 예. 지금 이 상 자체를 지금 박탈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논란까지 지금 벌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자, 두 가지 시선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그 코미디언이 너무 과했다. 맞을만 했다. 그런데 그렇다고 진짜 때리면 되냐. 부적절했다. 때리는 게. 이런 두 가지 의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60초 광고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죠. 네, 화요일 아침 저희가 준비한 소식 모두 다 전해드렸습니다. 저희들은 내일 아침 8시 50분에 더욱더 풍성한 소식 들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